나의 집에는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 유교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에 살던 외가 식구들이 나가 사는 할머니 집으로 피어나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마을이 국군에 수복된 후 빨치산인 삼촌은 산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외삼촌은 국군에 입대하여 서로 거북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의좋게 지내왔었다. 그러면 어때더라? 여기서 서술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딴 건 아무것도 몰라도 뭐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시점의 인칭까지 파악이 가능하죠. 몇 인칭? 1인칭. 됐죠? 그리고 여기선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와 외할머니죠. 자, 그리고 이 배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 얘들아? 유교 전쟁의 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빨치산인 삼촌이래. 삼촌은 빨치산.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인 지금 삼촌은 외삼촌은 국군이래요. 자, 어때더라? 여기까지만 파악이 돼도 벌써 갈등관계가 명확해지죠. 어때? 삼촌인 빨치산과 외삼촌 국군 간의 대립. 즉 어때더라? 그 당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이다?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념 대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갈게.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나에게 접근해 과자를 깨며 삼촌의 행방을 캐물었고 나는 삼촌이 전날 밤 집에 다녀간 일을 털어놓았다. 삼촌은 다른 가족들의 설득 끝에 자수를 결심했으나 방 밖에서 들린 외할머니의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집을 떠났던 것이다. 나의 실토로 인해 아버지는 형사에게 잡혀가 고초를 겪었고 나는 할머니의 거센 분노를 샀다. 그러나 날 감싸준 것은 외할머니였다. 까지 됐죠? 그래서 낯선 사내가 와가지고 삼촌이 도망갔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가 날아든다 하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비극하죠? 비극이죠. 나는 아들을 떠나보낸 외할머니에게 측은함을 느낀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는 나가 형사한테 과자를 얻어먹은 사건의 계기로 금가가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첫 번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뭐라고 하더라? 낯선 남자한테 과자 얻어먹고 삼촌은 실토하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낯선 사람에게 과자를 얻어먹은 것. 됐죠? 외삼촌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외할머니가 빨치산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고 이에 빨치산 아들 둔 할머니와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 어때더라? 갈등의 시작이 또 뭐래요? 지금 외삼촌의 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마가 계속된 가운데 국군의 빨치산 소탕 작전으로 많은 빨치산들이 죽음으로 읍내에 전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나의 아버지는 읍내에 가 삼촌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온다. 소경 점쟁이로부터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 집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 할머니는 삼촌이 반드시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할머니는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며칠 동안 가족들을 들볶는다. 가족들은 삼촌의 귀환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할머니의 뜻에 따랐고 나는 삼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 된다. 까지 어때? 지금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대요. 그 다음에 날이 밝고 예언된 시간이 되어도 삼촌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나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 구렁이의 출현으로 할머니는 졸도하고 그 사이 외할머니가 나서서
혼란을 수습한다. 외할머니는 삼촌을 대하듯 구렁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타이르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달랜 뒤 그가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뒤따르며 배웅해준다. 깨어난 할머니가 자초지종을 들은 뒤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드러내고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화해한다 하니까 어때? 세 번째 누구의 출현? 구렁이의 출현. 그리고 얘들아 이 구렁이는 어떨까?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오기로 한 날 구렁이가 왔으니까 삼촌의 어때? 영혼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구렁이가 삼촌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 그날로 몸져놓은 할머니는 일주일 후 임종의 자리에서 나의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하고 숨을 거둔다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낯선 사람이 과자 먹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 외삼촌의 전사 때문에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갈등이 가장 결정인 부분. 근데 마지막에 구렁이의 출현 뒤에 외할머니가 돌려보내주고 화해한 부분. 이게 어때? 이 전체 장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지. 그럼 어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줄거리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특 지문 좀 볼게.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간이나 줄곧 우란에서 틀어박혀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서를 봤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니까 어때? 외할머니한테 내가 뭘 느낀다?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 외삼촌의 죽음을 알려진 후 몇 시 동안 나의 어머니가 크게 슬퍼한 것과 이모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아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바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여기서 어때더라? 삼촌과 외삼촌이 들어갔을 때도 갈등은 없었대.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내가 남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마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전사 통수를 받은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남방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과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빨갱이 맞아 다 실어가거라. 나무 틈새기에 엎딘 뿔갱이 수댕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옳지 하느님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쏘았다니까. 어때? 지금 외삼촌이 죽고 나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빨치산에 죽으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넘겨서. 저 늙다리 옆에 내가 뒤질라고 한잠을 잤다.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쑥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집 인중 알고 저지랄이야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띠갈띠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농깨로 인자는 아도 의론도 몰라보고 가진 안양계를 다 부리네 그래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수박시런 맘을 먹으면은 뎁대로 거기한테 날벼락이 내뱉는 배비여. 당장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술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홍계조가 되었다. 아니 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에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랬다고 다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요. 그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부모제요.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손놈을 앞씌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맞을 것도 없어. 낯살이 저만치 60줄이 앉아 있음이나 좁게 부끄러운 정도 알아야지 하면서 지금 친할머니가 어때?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돌로 먼저 발다 찾아.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와서야 아돌로서를 그따위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의 옆에 말하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으려고 환정했는데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 그려. 생각해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땜이 지사 지내는 줄로 하나 없을게 남들도 뭐다 그런 줄 아는가 본디. 고만들 허요. 아버지가 말린 거야. 우리 순철이는 끄떡도 없다. 끄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속이 시원열 터지만 순철이가 하는 소내기 새도 요즘 뚫고 댕기라요. 어따 그만들 하라니까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어때? 지금 우리 수특지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외삼촌의 전사 이후로 할머니와의 갈등. 됐어?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보면 내가 중요하게 픽한 부분이야. 자 볼게요. 236페이지. 자, 야가 틀림없이 읍내 쪽으로 올채빈디 감히 저 모양이 야단이다 야단. 어머님은 별것 정도 다 하시오. 강물이 좀 깊다고 틀림없이 울 아가가 못 오겠어. 장마철이면 질이 잘 맥히다는 걸 저도 잘 알텐께 석교다리로 돌아서라도 때가 되면 어련히 오겠지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았다. 돌아서라도 오기야 오겠지만서도 거그를 돌라면 시오리는 휙기 더 걷는 심 아니냐. 입으로야 쉽지만 이 우중에 시오리끼를 더 돈다는 게 얼마나 고역스러운 노릇이냐. 더군다나 얼음이 백해서 상처도 않은 발을 가지고 고모는 하루 전에 왔다. 와서 찬장도 열어보고 살강이 강귀도 둘러보며 한참 손을 떨고 나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수고를 칭찬했다. 모든 준비가 마음에 섞이는 눈치였다. 고모는 할머니 못지않게 삼촌의 귀환을 철수같이 믿고 있었다. 애당초 점쟁이를 소개한 사람이 고모였다. 할머니로 하여금 점쟁이의 예언을 하늘같이 받들게 만든 것도 고모였으니 그 믿음이 오죽하랴만 모녀간에 어쩌면 그리도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사랑채에 건너온 어머니가 은근히 험담을 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항상 말이 없는 이모나 한때 빨친을 저주한 적이 있는 외할머니까지도 기왕이면 사돈네 집안일이 그렇게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면서 음식 장만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었다니까 서로 어때? 외할머니도 응원하는 거죠. 이 지금 삼촌이 돌아오기를. 그러나 바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어때? 지금 이 문장 가지고 어때 얘들아? 뒤를 축할 수 있지.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는 삼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나 역시 삼촌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날이 억세게 기다려졌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소견에도 그런 일이 달이 지고 해가 뜨듯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삼촌이 온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온단 말인가? 부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었다. 도대체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신앙이 그것은 완벽한 하나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신앙도 아주 이만저만한 신앙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남긴 뜨거운 감동에서 벗어나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거울 앞에 선 듯 사정이 너무도 명백해지는 것이어서 할머니의 한 가지로 낙관적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궁여지책으로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삼촌이 이미 자수했을 경우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곧 자기 입으로 부인해버렸다. 만약의 경우 정말로 그랬다면 사전에 한 번쯤 경찰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우리 집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문조는 오락가락하면서 울바자 너머로 수상쩍은 눈길을 던지는 어떤 낯선 사내를 종종 볼 수가 있었고 그가 쳐놓은 투명한 그물에 의하여 우리는 제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물고기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내가 바로 이웃인 진군의 집에 들러 우리 집 형편을 서서히 염탐하고 가거나 드물게는 아버지를 살그머니 불러내어 주막에 가서 같이 술 마실 때도 있었다는 걸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사내의 모습이 눈에 띌 때마다 소라치게 놀란 사람은 나였다. 그의 출연이 나한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일껏 사그라지려던 죄책감에 대한 무서운 칙질이 되면서 새로운 일깨움이었다. 어때더라? 이 낯선 사내가 뭐야? 내가 예전에 뭐 얻어먹었던 가장 얻어먹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됐죠? 이렇게 줄거리 파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자 한 조각에 제3손을 팔아먹은 사람 백정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던 할머니의 저주가 당시 그대로의 형태로 노렸지 되서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던지는 목침덩이에 맞아 코피를 흘리면서 나는 그날 저녁에 벌써 죽었어야 옳은 놈이었다. 사내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지는 아버지의 우울한 표정을 입힌 일이 내게는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할머니의 저주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눈을 감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상상을 통하여 보는 길뿐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나에게 감미로운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어린 주검을 앞에 놓고 모든 식구들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할머니가 남보다 서러운 소리로 많이 울어주기를 바랐다. 할머니의 후회가 크면 클수록 나는 당연하게도 더욱더 감미로운 기분에 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상에서 깨어보면 나는 여전히 피둥피둥하게 살아있었고 그래서 돌아온 삼촌의 얼굴을 다시 대할 일이 점점 꿈만 같아지는 것이었다. 내가 삼촌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이 독한 마음을 품는 건 이를테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느 으슥한 산골짜기 같은 데서 이미 오래전에 싸늘한 시체로 굳어져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날이 영영 없기를 바라는 건 순전히 그 때문이었다. 어때? 삼촌한테 죄책감도 있고 삼촌은 보기 두려운 거죠. 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정말 나는 하루 앞으로 닥쳐온 그 아무날 아무시가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너무나 두려워 세상 끝날까지 오늘만이 한없이 재촉되기를 어느 앞에나 빌고 있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겪는 고통에 비기면 역시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 부엌에서 이야기할 때 할머니의 지나친 처사에 불먹은 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애절한 말씨로 타이고 있었다. 낸들 왜 몰라서 그러겠나. 임자 말자꾸로 암에 안 오기를 쉬울게요. 그러고 천행으로 온다 해도 어머님이 마음 잡순 대로 일이 그렇게 안 될게요. 내가 그건 자네보다 더 잘 알아. 하지만 자식된 무리로 어쩌겠나. 허라는 대로 아니었다가 무신고를 또 당할지 누가 아냔 말이여. 시방 좁게 몸살을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더 험한 일을 치는 것보다는 낫지 안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분은 지금 어디 얘들아? 구렁이의 출현 어때? 직전을 내가 보고